김 씨는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년 퇴직 후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 그 순간 정막을 깨고 울린 휴대전화는 김 씨의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액정에는 딸 지영 세 글자가 선명했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한 딸의 명랑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희미하게 흐느끼는 듯한 떨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아빠 나 힘들어 라는 지영의 한마디, 그리고 툭 끊어진 전화. 김 씨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받지 않는 딸의 전화에 김 씨는 미친 듯이 불안해졌다.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지영의 얼굴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던 멍자국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때는 그저 어딘가에 부딪혔으려니, 부부싸움이라도 했으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모든 순간들이 뒤늦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딸의 눈빛에 드리워져 있던 슬픔, 억지로 지었던 미소, 그리고 늘 조심스러웠던 행동들이 비로소 잔혹한 진실을 속삭였다. 상습적인 폭행. 이 세 글자가 김 씨의 머릿속을 맴돌자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서 평생을 갈고 닦았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딸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본능적인 분노만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당장 딸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김 씨의 심장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했다. 김 씨는 곧장 딸 지영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수십 번 눌러도 인기척 하나 없자 김 씨는 주저없이 딸이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겉보기에 깔끔했지만 어딘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영의 사진 액자는 뒤집어져 있었고 그녀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한 구석에 뒹굴고 있었다. 마치 지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한 느낌에 김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며칠 밤낮을 애타게 기다려도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걱정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김 씨는 사위 박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서슬 퍼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잠시 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도착한 사위는 김 씨의 불타는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김 씨는 박도영의 멱살을 잡고 딸의 행방을 거칠게 물었지만 사위는 오히려 김 씨의 손길을 뿌리치며 큰 소리를 쳤다. 장인어른,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시죠. 이젠 하다 저희 집안일에까지 간섭하세요? 뭘 그리 유난을 떠세요? 그 순간 김 씨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켜왔던 김 씨였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 더 이상 점잖은 협상 따위는 통하지 않았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분노는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김 씨는 주저없이 박도영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의 주먹에는 오랜 수사관 생활로 다져진 단단함과 딸을 향한 격렬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잠자던 사자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박도영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김 씨는 그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고 낮게 은조렸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이제부터 너희 집안은 지옥을 맛볼 거야. 사위와의 육탄전 후 김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딸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과 동시에 박도영과 그의 집안을 철저히 파헤쳐야 했다. 수십 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며 쌓아온 김 씨의 인맥은 사회각계각층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옛 동료 수사관, 검사, 경찰청의 수사과장, 그리고
은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언론계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자네들에게 부탁할 게 있네. 박도영이라는 친구와 그의 집안, 대응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쳐 주게. 티끌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박도영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인 대흥그룹의 전무이사였고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은 대흥그룹의 회장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김 씨의 의심은 박 씨 일가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어둠의 심연으로 확장되었다. 며칠 후 김 씨의 서재에는 박 씨 일가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대흥그룹이 수십억 원대의 기업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 박도영의 동생 박준호가 학창시절 저지른 끔찍한 학교폭력 사건을 돈으로 무마했다는 사실, 그리고 박 회장이 정계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김 씨는 모아진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고 메모했다. 비자금 내역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증언, 로비 명단 등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비리의 퍼즐이었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딸의 고통 뒤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 씨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제 딸의 복수를 넘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에 휩싸였다. 치영의 시댁에서는 김 씨의 움직임을 벌써 포착하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김 씨가 은퇴한 틈을 이용해 조폭을 동원해 김 씨를 협박했다. 어느 날, 김 씨가 집 가까운 곳에서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대응그룹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한 논의를 했다.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는 중에 3명의 조폭들이 검은 세단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는 비록 늙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순식간의 파워는 아직도 건재했다. 그것도 모르고 쪽수가 많은 것과 덩치로 덤벼든 상대방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한 놈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 이봐, 늙은 양반, 함부로 빽질하고 다니지 마. 그러다 돼지는 수가 있어. 너희들 누가 보냈지? 잘 알고 있어. 대응그룹 박 회장 쪽에서 보낸 양아치들이지. 니들 우리 싸움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니들 두목한테 말 전해. 나 김영재 수사관이라고 하면 알까? 이 늙은이가 양아치라니. 손모가지를. 한 놈의 오른손으로 펀치를 날렸다. 간단히 피했다. 다른 주먹이 날아오기 전에 김 씨의 앞발차기가 놈의 명치에 꽂혔다. 순간 억하고 주저앉는 것을 무릎으로 턱을 쳐 날렸다. 퍽소리와 함께 거구의 놈이 뒤로 뒤집어져 버렸다. 그 순간 다른 놈이 덤벼들었다. 김 씨는 그 놈이 달려오는 순간을 이용해 주먹으로 치는 척하다가 다리를 걸었다. 놈은 주먹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그때를 이용해 김 씨는 다른 놈에게로 돌진했다. 그 놈은 입만 빨랐고 주먹은 느렸다. 퍽퍽 소리에 놈이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았다. 코피가 흐르는 게 보였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몸놀림이었다. 대신 숨이 찼다. 나이를 숨길 수가 없었다. 누군가 더 덤벼들었다면 크게 당했을 게 분명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매일 하루 1시간씩 집 근처 격투기 도장에 나가 운동하던 습성이 그의 몸을 지켜줬다. 김 씨는 현직 때 강력 사건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린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검찰 내에서 수사과에서만 근무를 했었다. 그의 경력은 검찰 수사관 중에서 유일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레전드로 불리고 있었다. 대흥그룹 박 회장의 하수인 이 부장은 조폭을 동원해 김 씨는 때려눕히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덜컥 겁을 집어먹었다. 지영과 사위놈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박 회장은 김 씨 집안에 대해 뒷조사를 했었다. 그때 나온 정보로 김 씨가 능력이 남다르고 인맥이 무척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가 사돈이지만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거물을 건드린 것이다. 누구는 돈이면 그까짓 수사관 하나쯤이야 어디 상대가 되겠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재벌이라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소위 남의 눈을 많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나 정보기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처음에는 사돈 김 씨의 도발을 우습게 생각했지만 갈수록 김 씨가 거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위놈은 자신의 장인어른을 그냥 수사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먹에 맞아보고는 정신이 들었다. 괜히 눈앞에 알짱거렸다가는 아작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위놈이 악을 쓰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지영아, 너 또 맡고 있냐? 내가 얘기한 대로 녹음해둬라. 이 놈의 새끼, 정신 확 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견뎌내거라. 아빠, 그이가 갈수록 더 집착을 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물어요. 의처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이번이 고비다. 그것만 참아라. 아빠가 생각 같아선 지금 쪼자가 그놈의 집구석을 사그리 부숴버리고 싶구나. 하지만 만약 심하면 내가 알려줄 테니 지금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신고를 하고 너를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하거라. 녹음은 다 해두고. 네, 알았어요. 아빠, 너무 불안해요. 그만큼 박서방이 물불 못 가리고 있으니 위험하겠다. 만약 난리를 치면 곧바로 신고하거라. 그리고 반드시 분리 요청을 하고 나한테도 연락을 다오. 조치해둘 테니까. 김 씨는 딸의 전화를 받고 불안해졌다. 마음이 급해져 실수할까 걱정도 되었다. 일단 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날 늦은 저녁에 딸애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이 왔다. 김 씨는 경찰청 수사과 김 과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딸애를 남편 가족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는 즉시 딸애를 만나러 갔다. 신속한 조치로 딸애를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 씨는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딸애의 목과 팔목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연했다. 김 씨는 그 모습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먼저 김 씨는 아는 사회부 기자들을 통해 대흥그룹 며느리가 가정폭력으로 시댁 식구들을 신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했다. 소식은 온라인을 통해 물밀듯이 퍼져나갔다. 대흥그룹은 빗발치는 전화로 몸살을 겪어야 했다. 박 회장은 집안일이 언론사에 유출된 것을 두고 펄쩍 뛰었다. 집안 망신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며느리 폭행이 있을 수 있냐는 비난에 몸둘 곳을 찾기 힘들었다. 보도자료는 악독한 시댁 식구라는 타이틀이 붙어 연일 언론을 타고 흘러다녔다. 유튜브 등에서 쇼츠로 수백만 조회수가 수십 종 넘쳐났다. 그룹 차원에서 대망신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박 회장은 사돈 김 씨를 노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김 씨의 수작질이라고 믿었다. 노련한 김 씨의 작전에 휩쓸린 자신들이 한심했다. 대흥그룹의 반격이 들어왔다. 일부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 등을 돈으로 협착한 대흥은 김 씨가 현직 시절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사건을 새삼스럽게 대대적으로 띄웠다. 그러나 김 씨는 떳떳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유서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그 어디에도 김 씨의 가혹 폭행이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 김 씨는 당시의 유서 사본을 언론사에 내보냈다. 그리고 사망 가족들 중에서 김 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가족을 찾아 그의 반론도 보도자료로 통보해줬다. 대흥그룹은 엄청난 자금력으로 언론 매체들에게 광고를 내주면서 김 씨 죽이기에 앞장서게 했다. 언론 간의 대립이 깊어져 갈수록 근거 없는 과당 경쟁이 벌어져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 그런 여론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김 씨는 노련했다. 여론의 풍향을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 그동안 쉬쉬해오던 대흥그룹의 비리 문제를 작은 것부터 조금씩 흘려내보냈다. 그것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론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언론 매체에서는 김 씨에 대한 것보다 대기업인 박 회장에 대한 비리가 흘러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보도 가치 더 높은 것을 찾는 건 언론의 생리 현상이었다.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언론 매체들이 불을 켜고 대흥그룹에 대해 입지를 시작했다. 그것은 곧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러자 박 회장은 아들을 김 씨에게 보내 적당선에서 사태를 수습하자고 제안했다. 그렇지만 김 씨는 박 회장 측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었다. 그런 의지를 단호히 알려줬다. 사위놈은 여전히 시건방을 떨면서 장인인 김 씨를 찾아왔었다. 장인어른, 누워서 침 뱉기는 그만하시죠. 따님이라고 창피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 집안만 욕먹을까요?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은 그만하세요. 니놈이 아직도 위아래 무서운 걸 모르고 있구나. 아예 오늘 짓밟아 버릴 테다. 그러면서 못 나가게 문을 잠갔다. 그러자 겁을 집어먹은 사위놈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김 씨는 딸애가 맞은 만큼 박살을 내주고 싶었다. 정말 그럴 작정이었다. 사위놈 하나는 일거리도 아니었다. 그런 장인의 의지를 간파한 사위놈은 눈물로 호소를 했다. 장인어른,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10여 분을 빌고 빌게에서 풀어놔 주었다. 사위놈이 돌아가고 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 사돈, 우리가 어쩌다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이게 모든 게 저희 불찰입니다. 좋게 봐주시고 다 없던 일로 하시지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생명까지 겁박하기 위해 깡패까지 동원한 건 사돈입니다. 그건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번 싸움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잘못 건드린 겁니다. 사돈, 조심하시지요. 김 씨는 며칠 밤낮을 세워 모아진 자료들을 정리했다. 박 씨 일가의 비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뿌리 깊었다. 기업 비자금 조성은 물론 정계와 법조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유착관계, 그리고 잔인한 학교폭력 은폐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 회장의 탐욕과 사위 박도영의 잔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 씨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언론에 폭로하기 위해 신뢰하는 기자들을 은밀히 만났고 검찰의 옛 동료들에게는 박 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는 이미 검찰의 대응그룹에 대한 첩보 사실을 고발 조치했다. 그래서 사건 담당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담당자는 김 씨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도와줬던 후배였다. 그 후배는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겠다며 적극적인 수사 태도를 견지했다.
숨막히는 폭풍전야의 정적 속에서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김 씨는 마지막으로 딸 지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 연결되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김 씨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지영은 김 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고통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폭행이 시작된 순간부터 반복되는 사과의 위선, 그리고 마침내 벗어나고 싶다는 절규까지. 김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겪은 것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폭로할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박 씨 일가에게 정의로운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영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굳건한 의지와 따뜻한 위로에 점차 용기를 얻었다. 아빠, 저 아빠만 믿을게요. 지영의 희미한 속삭임은 김 씨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김 씨의 분노는 이제 딸의 복수를 위한 거대한 계획으로 변모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맹수가 사냥을 준비하듯 차분하지만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김 씨의 폭로로 인해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김 씨가 언론에 제보한 박 씨 일가의 비리 기사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유명 중견기업 대웅그룹 박 회장 일가,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및 학교폭력 무마 의혹, 전직 검찰수사관, 사위 일가, 만행폭로 재계 거물비리 수면 위로, 재벌 2세의 잔혹한 학교폭력 돈으로 덮었나 등 자극적이고 파급력 있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박 씨 일가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오후에는 김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 씨는 단상에 올라 박 씨 일가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딸의 피멍든 아픔을 알리고 박 씨 일가의 추악한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박도영은 제 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고 그의 가족은 그 폭력을 묵인하고 은폐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응그룹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창 시절 저지른 잔혹한 학교 폭력을 돈으로 무마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씨의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 씨 일가는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다. 대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룹의 홈페이지는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 씨의 단호한 폭로는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의 정의감을 깨웠고 언론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 씨 일가의 엄벌을 촉구했다. 거대한 불길이 박 씨 일가를 향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의 집중 보도와 김 씨의 파상적인 폭로로 인해 박 씨 일가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응그룹 박 회장과 박도영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 김 씨가 수십 년간 갈고 닦았던 수사관의 촉과 집념으로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들과 함께 비리 내부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박 씨 일가의 비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났다. 박도영은 상습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박 회장 역시 수백억 원대의 기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동생 박준호 또한 학교폭력 은폐 및 강요죄 등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그들의 악행을 감춰주었던 검은 장막이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다. 김 씨는 딸 지영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박도영의 구속을 직접 확인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본 박도영은 과거의 오만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영의 얼굴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김 씨는 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2번 다시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김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박 씨 일가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패의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터였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 씨 일가는 김 씨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박도영은 상습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박 회장 역시 기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대흥그룹은 부도 직전에 몰렸고 박 씨 일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 씨는 딸 지영과 함께 박 회장과 박도영을 면회했다. 면회실에서 만난 그들은 과거의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박 회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김 씨와 지영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눈에는 권력을 잃은 자의 비참함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따님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박도영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영은 떨리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딸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그 끝은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허무함이었다. 용서란 무엇일까?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딸에게 과연 용서라는 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 김 씨는 갈등했다. 박 씨 일가의 몰락과 함께 김 씨의 복수는 끝이 났다. 지영은 남편 박도영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 씨는 딸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다. 지영은 오랫동안 붓을 놓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여전히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점차 밝고 희망적인 색채가 더해졌다. 그림은 그녀의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 주었다. 김 씨는 딸이 점차 평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 씨는 지영과 함께 한적한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백사장 위에서 지영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김 씨는 딸의 손을 굳게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영아, 이제 너의 삶은 온전히 너의 거야.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지영은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치유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김 씨의 곁에서 지영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반짝였다.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김 씨와 지영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질 터였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